아직 임기가 2년 넘게 남아있는 미 연방수사국 FBI 수장 크리스토퍼 레이가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FBI 국장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혔는데 다음 FBI 국장은 부정선거 수사와 딥스테이트 세력 척결을 제1과제로 천명한 인물이 지명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FBI 국장이 현지 시각 12월 11일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사퇴 압박에 따라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몇 주에 걸쳐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1월에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나도 사퇴하는 것이 FBI를 위해 옳은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FBI가 더 시끄러운 논란의 중심으로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면 그것이 상책이다. 우리가 그동안 잘 지켜왔던 조직의 소중한 가치와 원칙들을 더 강화하면서 내 일을 마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7년 8월 FBI 국장에 지명된 레이의 임기는 27년 7월 30일까지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그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후임에 캐시 파텔 변호사를 지명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레이 국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강력한 FBI 수장 교체 의지를 밝혀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19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합류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한 파텔 지명자는 NSC 대테러국 수석 디렉터, 국가정보국 DNI 국장, 수석보좌관, 국방장관 수석보좌관 등을 거치며 트럼프의 복심으로 활동했는데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의 이사로 활동하며 트럼프의 핵심 보좌진 중 하나로 활동했습니다. 레이 국장의 사퇴 예고와 파텔 지명자의 등장으로 미국 언론들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파텔 지명자는 지난해 정부 갱스터라는 회고록을 내고 일명 딥스테이트 핵심 구성원 60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 자신이 앞장서서 이들의 범죄를 들춰내고 쓸어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그는 FBI 국장으로 지명된 뒤 지난 2020년 선거 당시 부정선거 의혹, 딥스테이트에 의해 조직된 러시아 게이트 의혹 등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는데요. 입법, 사법,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전례 없는 권력으로 돌아온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집권 초기부터 어떤 태풍을 불러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FBI 국장이 임기 2년 남았으니까 버틴다.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하면 너 해임시켜버린다. 라고 하면서 아마 이 다른 압력을 좀 줬겠죠. 너 이 비리가 우리는 알고 있어. 너 뭐 어떤 사생활을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압박을 좀 했겠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레이는 그만두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캐시 파텔 이 사람이 FBI 국장으로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해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인도계예요. 인도계 변호사인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정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트럼프의 복심으로 활동을 하고 트럼프가 실각한 이후에도 이 플로리다의 전 대통령실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거기에서도 보좌관으로 활동했어요. 완전히 그냥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라고 주장하는데 한국산 개표기 쓰는 나라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있죠. 한국산 개표기가 보안에 너무 취약하다. 외부에서 접속해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키르기스탄의 수사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중앙선관위가 아예 수사를 못하게 막아버려서 수사를 못했죠. 무혐의가 아니라 수사를 못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안 돼. 라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이 한국산 개표기 그리고 지난 미국 대선 때 정말 문제가 많고 논란이 됐던 도미니언에서 만든 선거 개표기 등등이 아마 핵심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살짝 가기도 합니다. 자, 이 시기에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의가 들어가는 시기가 되겠죠.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할 때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는 그 기간이 한 60일 정도 걸렸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이 심의는 조금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한 90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어쨌든 최소한 60일 이상은 심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탄핵 심의하고 있던 중에 얼마나 빨리 이 한국의 또는 한국산 개표기에 대한 조사가 FBI가 할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좀 빨리 나와주면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또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전례 없는 단어들을 쏟아내며 윤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는데 이번 담화를 통해 아킬레스건을 맞은 모양입니다. 모든 사법기관들이 윤 대통령의 말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해야 할 일을 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신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라며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은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며 부정선거에 대해 처음 언급했는데요.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들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고 국정원이 이를 발견해 점검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선관위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의 점검을 일부 수행했다라며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비밀번호도 1, 2, 3, 4, 5 같은 식이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 여부는 알 수 없다라며 지난 총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때문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국가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점검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담화에 민주당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아직도 미쳤습니다.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피해망상, 선거 음모론 등 마치 극우 보수 유튜버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정청래는 오늘 당장 체포하라, 원하는 대로 탄핵해주마, 닥치고 탄핵이라고 주장했고 박찬대는 주하다 못해 추잡하다 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야당과 언론인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쏟아붓고 있지만 이번 담화의 핵심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계엄의 본질이 부정선거 수사인데 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법 긴 그런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이 담화문에는 자신이 내란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해명이 좀 들어있고 그리고 이번 계엄령을 선포한 핵심
그 핵심 원인이 바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개표 결과도 조작이 가능한 이 국정원의 서버, 컴퓨터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비밀번호 12345, 여러분들 비밀번호 12345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뭐 우리가 쓰는 뭐 네이버다 다음이다 여기 이메일도 뭐 영어도 집어넣어라, 특수문자도 집어넣어라, 계속 이렇게 문자 와서 복잡하게끔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12345, 아니 자기 통장 같으면 12345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왜? 저는 뭐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북한이나 아니면은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사이버 전사가 접속해서 작업하기 쉽게 세팅해 놓은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국정원이 이 선관위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들을 보안 점검을 해보니까 너무 쉽게 뚫린다. 그래서 이거 좀 다시 수정하자라고 했더니 다른 이 정부 기관들은 전부 국정원에 다 협조를 하는데 중앙선관위만 협조를 거부한 겁니다. 뭐 좀 뭔가 겁나는 바가 있었겠죠. 국정원이 들여다보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중앙선관위 서버실에서 이 방첩사령부가 3시간 20분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사진만 찍어갔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만 보면 사진만 찍었구나 하는데 사진을 3시간 20분을 찍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군데 인터뷰 하다 보니 B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다 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고요. 자, 방첩사는 23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 권한을 줬어요. 이 국가기관의 서버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입니다. 북한이 했을 수도 있고, 저한테도 지금 북한이 사이버 공격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부의 사이버 공격, 뭐 또는 국내에 있더라도 어쨌든 외부의 사이버 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첩사령부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합법이다 이거예요. 합법. 자,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 의원들의 작태를 보고 또 이 좌파 언론들의 작태를 보면, 시사저널 좌파죠. 이미 무혐의 종결됐는데 유는 왜 부정선거 또 꺼냈냐? 무혐의 종결됐다. 선관위가 무혐의였다? 아니에요. 선관위는 수사 협조를 안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증거를 못 꺼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채집된 증거 상황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완벽하게 수사를 해주면 되는데 헌법기관이니까 니들은 안 돼, 들어오지 마. 자,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무혐의라고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